네, 정치권에서는 증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증세 논의, 청와대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확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빨리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을 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피해자가 수출 대기업이 아니고 서민들인 거예요.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님. 예. 지금 제가 추미애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귀에 들어왔던 게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이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강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100대 국정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178조를 5년 동안 그 필요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두 가지 그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을 확충해서 82조 6천억, 그다음에 세출을 절감해서 94조 4천억.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게 73% 60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네, 이사님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모두 양복 상의를 벗고 편하게 시작합시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그리고 고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재정전략회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첫째, 창의적, 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기초 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 원에서 2022년까지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 잠시 보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 회의가 지금 또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추미애 대표가 어제 이 회의에서 증세 관련된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예, 고소득층에 대한 그 증세 방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초고소득층
그게 소득세가 그 5억 이상 나오는 초고소득층과 그다음에 네. 초대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여기에서 그 세수를 좀 확충하면 전체적으로 5년 동안 한 22조 1,000억 정도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확충을 하겠다는 네. 이제 뜻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또 방금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했던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가는 거고 국가 주도에서 연구자 주도로 변하는 실질적인 그 주체의 그 이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네. 지금 그 미래부 장관이나 그 산자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책이 그 이전 정권과 지금 정부에 있어서의 변하는 모습들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브리핑이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세 제한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에 참석해 본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들며 거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 여당이 총대를 매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광장 정치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네, 지금 정부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총대 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앞에서도 이제 주미애 대표가 이제 정세 방향을 사실 언급하는 건 마찬가지죠. 뭐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정세를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조세 저항을 미리 지금 피하려는 그런 예봉을 사전에 이 민주당에서 당에서 이미 예봉을 좀 일단 네. 우려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 정세 관련돼서 전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정세 부분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절대적인 지지 없이는 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네. 이 조세라는 것은 사실 이 인류의 역사라는 건 조세하고 거의 같이 진화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로마가 망하는 이유가 결국 조세 저항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로마가 광대한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군사비를 충당하려고 보면 결국 농민들한테 세금으로 그 군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못 막다 보니까 피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때 그 담배세 2,500원에서 4,500원, 2,000원 올리면서 간접세를 손으로 갖고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네. 서민들 성이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단초가 됐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세라는 것은 자칫 손대면은 저항이 말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당에서 먼저 이 군부를 좀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총대를 메고 추미애 대표가 일단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결국 이제 청와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국회에서 야당에서 특히 이 반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조세 저항 부분을 사실 국민 여론 수렴 없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당에서 주문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한 조세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가는 게 저항과 동시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아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세 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에서 먼저 나서주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그 이현재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했던 여당이 총대를 매는 잘 짜여진 각본이라 지금 이야기를 네. 지적하면서 그게 뭐 상당히 잘못된 것처럼 그 비춰지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2015년 4월 8일이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하면서 했던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133조의 공약 가계부는 지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하면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됐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해서 3대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 다음에 소득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고려돼야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그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상당하게 공격을 하면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공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그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고 178조의 재원을 5년 동안 필요로 하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네. 이러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하두를 꺼내는 게 네. 정상적인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관계냐라고 했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그 껄끄러움을 보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의 그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청와대와 추미애 당대표의 자연스러운 협조와 관계를 보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거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그동안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가 계속해서 삐걱거렸잖아요. 네. 일자리 추경 과정에 있어서도 삐걱거렸고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삐걱거렸고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한 발언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과를 전하는 이러한 그 일까지 생겼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 추미애 대표의 관계가 아주 개선된 것 아니냐. 네. 그러면서 정부 여당 간에 있어서의 삐걱거림들은 상당 부분 축소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아니냐는 이 네.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 조세라는 것은 아마 그 문재인 정부가 정부 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게 이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자 정세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세금은 일반인들한테 거두지 않고 그 부자 정세를 통해서 뭔가를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네. 해서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 했거든요. 사실 이 말이 보기 좋지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경제 성장 주체가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전체 매출액이 우리 GDP의 그게 2% 정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10대 전체 10대가 속하면 죄송합니다. 10대 재벌을 포함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부자 정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전 세계가 결국은 기업 소득 그러니까 그 감세 정체로 좀 네. 가는데 우리는 자꾸 정세 정체로 간단 말입니다. 역행은 아니냐. 이래서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자,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안으로 빚어졌던 여야 간의 공방이 이제 증세 문제로 번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충북 청주 비 피해 지역을 방문했던 추미애 대표는 본인이 했던 이 증세 제안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 와중에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확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뭐 와가지고 장화도 스스로 신지도 않고 그냥 자원봉사 흉내만 내고 다닌다고 해서 네, 지금 수해 현장에서 장화 신는 건 물론이고 벗는 모습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지금 추미애 대표가 쓴소리를 좀 했어요. 추미애 대표 뭐 쓴소리는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야당의 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기분 나쁘겠죠. 왜냐하면은 오당 대표의 홍준표 대표가 참석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건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물론 원인 제공은 홍준표 대표가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이제 조세 부분과 관련 방금 이야기했던 조세 부분 그리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조금 네. 보양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양 이사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추미애 대표의 그 독특한 정치 캐릭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청와대와 유리하게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네. 그것들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역대 집권 여당 대표들은 포용과 그 이 설득이 하나의 수단, 정치적 수단이었으면 네. 추미애 대표는
아주 그 세창 그 공격과 비판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끌어내고 국민의 외부 압력을 통해서 국회를 흔들면서 그 돌파해 나가는 기본적인 옳고 그다음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대표의 특유한 이 당 대표로서의 정치 행태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누구도 보여주지 않는 그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이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서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장화 논란도 있었고요. 봉사활동을 짧게 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시간에 청와대 해동을 하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겠다고 계획표에 이제 쓰여져 있는데 늦게 도착하고 장화를 남이 신겨주고 그다음에 빨리 밥 먹고 그다음에 조금 일하고 이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황제 장화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추미애 대표가 참지 않는 거죠. 추미애 대표는 걸리면 걸리는 대로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뱉어내는 이 정치 스타일들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적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홍준표 대표가 뒷이야기 해가지고 또 이 시비를 불러일으키거든요. 화를 자초하는 경우인데 허리가 아파서 장화를 남들이 대신 신겨줬다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 저렇게 삽질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지금 계속 삽질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데 자꾸 변명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거나 그다음에 죄송하다거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이슈가 빨리 사그라들 텐데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저기에 대해서 변명을 함으로써 저 이슈를 살려간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이슈는 빨리 닫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슈는 계속 끌고 가는 게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정치 패턴이라면 홍준표 대표도 아주 특이한 정치를 하는데 불리하든 말든 나의 길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이러한 떨어지는 마이너스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홍준표 대표는 연말이면은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우가 칠 때는 골프를 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골프 치면 다 오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이고 또 당에 지금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이제 자강론 그러니까 내부 단속, 내부 결속을 한 후에는 다시 소위 말하는 야당의 어떤 특유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양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현장에 갔을 때 과잉 소위 의전에 대해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과거의 여당 그리고 과거에 또 경남도지사 이런 했던 모습들이 빨리 야당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시간이 연말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연말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야당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면 진영이 제대로 짜져지면은 그때는 떠나갔던 사실 바깥토끼도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집토끼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바깥토끼 잡겠다. 그리고 외연 확장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은 밀을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정권 초부터 너무 밀어붙이면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지나치게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또 그 양반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황제 장화 여기에 이제 휩싸이다 보니까 인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과잉 의전에 대해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도는 아니지만 아직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겸손한 모습을 못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봐야죠.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오행시 찍기 공모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글들이 뽑혔는지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텐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만과 분열 그리고 밥 먹으러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당한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진짜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기니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잖아. 당연하지 않은가? 여하튼 앞으로 자유한국당 이 홍보 본부에서는 정말 열린 정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반영하고 또 가감없이 듣는 SNS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겼고 국민 편인 적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비판적인 내용으로 보이시나요? 예, 뭐 박성중 홍보본부장의 저 노력들이 한편으로 보면 애처롭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자기 비판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손혜원 홍보본부장을 처음 영입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 당시 당 대표가 셀프 디스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표 자기 반성하고 박 전 대표 자기 반성하는 셀프 디스 홍보를 처음 기획해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떨어져 나가고 지지율은 심지어 TK에서조차도 2등, 3등을 바른정당하고 다투는 과정에 있어서 저렇게라도 홍보본부장이 그 셀프 디스나 자기 반성을 이 오행시를 통해서 하는 것 저 자체가 안에서는 정말 치열한 자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점수를 높여줘야 되겠죠. 지금 점수를 좀 후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수상자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지 사실 여당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 오행시 수상자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분들은 아마 그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유는 과거를 비판했고요. 그다음 한국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당은 마지막에 당은 미래의 어떤 그 자유한국당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 수상자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문제의식이 뭔지를 이미 철저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겸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오행시 수상자 중에 하나가 뭐 자기 밥그릇 챙기고 그다음에 그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이 당연하지 않은가 뭐 이 표현은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이게 친박끼리 끼리끼리 해먹었다가 결국은 이런 그 정권도 뺏기는 이런 뼈아픈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을 삼고 기회를 삼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 대표 오행시는 선정이 안 됐네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사실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던 도의원들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자, 일단 좀 쉽게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제명 조치 어느 정도의 조치라고 봐야 되나요? 제명 조치는 당 당규에서 아마 최고의 아마 조치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명이 되면요 복당하기도 어렵고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명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징벌 아니겠냐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국민 눈높이 맞추어서 자유한국당에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처음으로 뭔가를 그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과감한 결단 그리고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빨리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문석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4명 중에 3명이 자유한국당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도당 징계위원회에 이제 해부를 먼저 했었는데 결정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했고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이 가이드라인을 던진 거잖아요.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시키라는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근데 현재 민주당의 이 연루됐던 도의원은 음성 군수로 유력한 후보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충북 그 민주도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제 빠졌는데 여기에서 제명 이하의 밑으로 내리면 형평성 문제로 또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충북의 음성 군수의 유력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몰아갔다는 측면에서는 네. 자유한국당의 빠른 대처가 사실상 정치 게임에서도 이번 판은 이겼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추미애 대표 오늘 발언을 보면 즉시 복귀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도 참작해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초강력 이 벌칙 제명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도당 이제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또 도당에서 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반이 외부 인사입니다. 그럼 외부 인사들은 이제 도민들을 대표하는 인사들이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워낙 큰 사안이었었어요. 재난지구로 선포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날 외국으로 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참 도민들로부터 용서받기 힘든 정치 행위 아니었냐 이런 네. 점에서. 사실 이번이 외유성 해외 연수로 속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이사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